우선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리비도 이론으로 자기 이론을 다 세웠죠. 거의. 그 성적 역동 이론을 가지고 어떤 정신분석 이론을 초반기에 다 수립을 했는데, 아마 1920년대가 지나면서 특히 지금 우리 문명 속의 불만을 쓴 것은 1930년대죠. 1930년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사회 자체가 어떤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히틀러가 집권하는 시기, 문명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어떤 면은 프로이드가 가장 크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보다는 프로이드는 과학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보았건 인류가 달성한 문명 자체가 스스로 바람직한 삶을 가져와 올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속에서 어떤 프로이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쟁 속에서 떠났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후반기 이론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퍼스펙티브가 아주 기조에 깔려 있죠.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이분이 과거의 리비도 이론 하나로 설명하던 것을 데스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죽음 본능, 그래서 성적 역동을 포함한 삶의 본능, 라이프 인스팅트라는 개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데스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속에는 공격성이나 파괴 본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 좀 더 후기의 얘기대로 하면 삶의 역동과 죽음 역동 간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인간 본성 자체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큰 우리의 본능 이론 가지고 우리의 문명 전체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인데, 이런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이 논문이 출판되면서 책 자체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 발간되자마자 어쩌면 구라파에서 그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아주 그리고 대공황이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했었죠. 대공황이 일어나고 히틀러 집권하고, 그래서 또 전쟁으로 전 세계가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명에 대한 회의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특히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회의론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분석가로서의 프로이드에게 우리가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묻는 얘기는 정말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라는 거, 이게 정신분석 이론으로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은 프로이드 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죽음 본능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가설 비슷하게 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론을 가지고 계속 자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최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 이론으로 해야만 맞아들은 것 같은, 그래서 프로이드 스스로가 자기 최면에 걸려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 본능이라고, 파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상 자체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성악설 비슷한 거가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예,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이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다 못된, 원래 타고나기를 못된 것을 타고났다고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삶의 본능이라고 그러지만 삶의 본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가 봤던 건 성적 욕동이죠. 또 하나는 공격적인 욕동, 파괴적인 욕동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정말 행복론이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의아스러워요.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해피니스 자체가 프로이드가 봤던 행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생물학적인 개념이죠. 어떤 프로이드가 아까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 안 하다 할 때 쾌락의 원칙과 불쾌의 원칙, 그리고 플레서 언플레서 프린시플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플레서 프린시플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엑사이테이션이 우리의 충동이나 자극이 있을 때 이것을 방출하면 여기서 만족이, satisfaction이 있다. 그런데 이게 방출되지 않고 억압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쾌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 초기의 프로이드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는 불안 이론 자체가 또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긴 하지만 리비도 티어리에서부터 리비도의 방출과 관련돼서 행복 여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면 여기서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느냐, 프로이드의 많은 이론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리비도 티어리를 가지고 초반 정신분석 이론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스 인스팅트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리비도 티어리, 그러니까 여기서 섹슈얼 인스팅트를 가지고 모든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달이 됐는데 프로이드가 1920년대 이후에 데스 인스팅트를 추가함으로써 그 이전의 이론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도처에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 욕동 이론이기 때문에 큰 욕동 하나가 다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이론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그전 이론을 가지고 후기에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기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초기 이론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후기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의 전기 이론을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과 대비해서 프로이드가 후기 이론 데스 인스팅트를 추가했으니까 프로이드의 전기 이론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프로이드가 리비도 이론 시절에 만들었던 이론들을 데스 인스팅트를 추가함으로써 추가해서 이론을 발달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스스로 만든 것, 변화한 것들이 프로이드 스스로가 그 이전 이론들을 전부 새로운 본능 이론 가지고 다 그 이전 이론들을 수정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정신분석 학계 전체가 어떤 프로이드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받아서 많은 부분에 새로운 것을 얻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한 혼란스러움 속에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파들이 애를 쓰면서 프로이드의 전기와 후기를 다 적절하게 조화해내는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론들이 전기 이론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과 후기 이론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들 사이에 교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 갈등들을 우리가 함께 씨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프로이드의 행복에 대한 얘기가 아까 하다 조금 멈췄는데,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어떠면 여기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른 개념, 그냥 gratification이라는 얘기, 여기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수사적이에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욕동이론이기 때문에 욕동의 만족, 그 욕동이 초기에는 리비도의 만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공격성의 만족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건 안 했건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역동의 만족으로 이제 데스 인스팅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데스 인스팅트 자체에도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스 인스팅트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키기가는 이제 각자의 몫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데스 인스팅트 이론을 프로이드가 나간 것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이론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데스 인스팅트를 소화하느냐, 또 어떤 환자는 데스 인스팅트 자체는 프로이드가 그건 어떤 철학적이거나 필라소피카를 하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그런 견해인데, 이걸 너무 정신분석 이론으로 깊이 수용하는 것 자체는 거부하는 많은 학자들, 많은 분석가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면은 멜라니 클라인과 서로 갈등을 빚었던 영국에 왔던 그 당시에 정신분석가들 아나 프로이드와 의견을 같이 했던 비엔나나 베를린 출신의 어떤 정신분석가들 중에는 많은 경우에 멜라니 클라인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프로이드의 데스 인스팅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초기 이론에 더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인 아나 프로이드 자체도 어떤 프로이드 이론을 이렇게 충분하게 그쪽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만큼 큰 변화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갈등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프로이드 이론 자체의 변화인데, 이거 자체를 프로이드가 다 적절하게 다 수용해내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너무도 큰 논의를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결국 후학들에게 맡겼어야 됐는데, 이것을 수습하고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이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어려움도 줬지만 그걸 딛고 정신분석을 발달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다시 한번 행복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쩐 누구를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못하면 화가 나요. 좌절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불쾌한 거예요.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좌절이죠. 이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해피니스가 어떤 면에서는 만족이 되지 않은 것을 불행이라고, 불쾌함에 언플레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무슨 우리가 역동 만족만을 추구하겠다면 행복을 못 찾을 것이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자기의 이론 중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불쾌의 원칙도 있다. 언플레저 프린시플은 불쾌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불쾌를 피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것으로 행복론이 된다.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지, 만족을 추구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그 불쾌함에서 방어하는 것, 불쾌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불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복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쾌락 이론과 불쾌락의 이론,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행복이냐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 만족을 얻는데, 만족을 얻다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만족은 이 두 가지예요. 결국 성적 만족과 또 하나는 공격성의 만족이에요. 자기의 공격성을 발휘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거나, 이 두 가지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위험해진다고 할 때는 그걸 피하는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누구에게 분노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꾸로 더 친절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격성을 자기에게 되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방어 이론이 나오죠. 불쾌함을 피하기 위한 것, 이거 자체가 행복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펜스 시스템 얘기예요, 결국은. 이 디펜스 시스템과 한쪽은 역동 충족과 디펜스, 더 불쾌함을 피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신 기제 메커니즘들이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가 썼던 게 어떤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이고와 그 방어 시스템이라고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책으로 썼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는데 어쨌든 방어 이론과 어떤 면에서 역동 추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건 행복론이 아니고 어떠면 역동 충족과 역동 충족이 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심리적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건 심리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이론을 넘어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에 대한 논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해피니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해 보인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보통 다른 이론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비관적인 인간에 대한 염세주의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 이론은 처음부터 우리를 본능 이론인데 이 본능 이론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동물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에서 시작이 된 거죠. 동물로부터 진화를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동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적인 본능을 순치해야 된다. 잘 길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고 문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문명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이론이죠. 그런 쪽에서 어쩌면 이 문명 속에 속하는 개개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는 이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문명을 이루고 있는 문명의 구성원들 각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이 사회 내지는 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속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문명사회가 보존되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은 그걸 희생해야 되고 승화하고 아니면 억압하거나 억압이 안 되면 억압했던 것을 승화하거나 중립화하거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결국은 거의 모든 이론의 본능을 어떻게 다루느냐 얘기예요. 그게 본능 길들이기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 조금 보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특히 카렌 호나이가 얘기를 가지고 조금 대비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카렌 호나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타고날 때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를 타고났다고 보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이 우리는 불안을 감지할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고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프리미티브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우리는 사이클라지컬한 존재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존재로 태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우리는 아직 인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멜라니 클라인이나 여기 캐런 호나이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걸 셀프라고 부르거나 이고라고 부르거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예요. 그냥 어떤 생물학의 종의 하나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 속 우리의 트루 셀프라고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에게 고유한 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휴먼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인간 잠재력인데 이 인간 잠재력이 무엇이냐를 디파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학자들이 코웃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탤런트를 타고났거나 코웃의 얘기는 탤런트와 스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을 타고났거나 그래요. 우리마다 각자 남과 다른 탤런트를 타고난 어떤 우리만이
독특한 어떤 것들을 이미 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 true self re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al self realize. 근데 많은 분들이 self re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기 실현 혹은 자아 실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요새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소서에 들어가는 얘기가 누구나 자기 리얼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를 아마 옛날부터 써왔을 거로 봐요. 우리 시대에도 그걸 썼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false self, 그러니까 idealized self realization이래. 이상화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캐런 오나이가 봤던 것은 true self realization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뉴로시스로 빠지는 것은 idealized self realization,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화된 자기라는 자기 자체가 원래 자기가 타고난 자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강요된 자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타고난 자기가 뭐냐는 그건 아마 각자 이걸 소화하시는 분마다 이걸 어떤 분 심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 영성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그 부분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뭔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자기 실현을 충분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해피니스 개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어쩌면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는 좀 할 수가 있는데, 프로이드 이론 쪽에서는 욕동을 승화하는, 그래서 사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욕동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공격 욕동이거나 아니면 성적 욕동인데, 이것을 승화해서 예술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승화한다는 개념이. 그렇지만 원래는 이런 본능이다. 본능에서 이런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처음에 성적 본능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다시 공격 본능까지 합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이걸 우리의 사람을 이 본능 이론으로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 본능보다는 어떤 환경 쪽에서 보는 분들, 그것도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어떤 학자마다 어떤 학파마다 다르죠. 같은 대인관계 정신분석가들 중에 H.A. 설리반 같은 분은 우리 사회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다 나가는 과정, 이 적응 과정 중심으로 인간을 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본능 이론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같지만, 같은 대인관계 이론 속에서도 학자마다 어떤 타고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 어댑테이션 해 나가는 과정,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분, 그래서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큰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라이프 코치나 정신분석가로서 앞으로 아니면 영성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각자 내담자들을 만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럼 그냥 제가 쉽게 보는 저의 입장은, 우리는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행복 도움이다. 이렇게 우리를 일단 디파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프로이디언적인 어떤 본능 이론보다는 조금 더 자기 실현, 그래 true self realization이나 real self realization이라고 보는 우리가 이건 우리가 무엇을 타고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우리가 가진 탤런트가 어디에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독특한 탤런트를 가졌는지, 아니면 우리를 어느 분이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인생관 그리고 어떤 종교관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걸 전제로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귀한 것들이 있다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인 욕동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품위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나는 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귀중한 휴먼 리소스, 어떤 면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아주 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 근데 가장 귀한 인간은 어떤 게 귀한 인간이냐 한다면, 귀한 인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서 밑바닥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 자체가 의미 있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이걸 잘 갖고 나가서 내가 가진 포텐셜을 온전하게 피워낸다면 이 세상의 온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 나름대로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임상가로서 아니면 영성 지도자로서 각자 생각들을 계속 본인 성찰하면서 나름대로 견해들을 개발하는 게 우선 여러분의 아이덴티케이션, 여러분 자체의 아이덴티티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정립이 돼야 사실은 그 뒤부터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영성 지도자로서의 내담자,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라이프 코치로서 내담자, 정신분석가는 정신분석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내가 디파인이 돼야 되죠. 내가 누군지가 디파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요즘은 조금 혼란스럽죠. 모든 게 관계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리레이셔널 이론들, 인터서브젝티브 티어리, 정신분석도 요즘 첨단 이론으로 나오는 게 리레이셔널 티어리가 나오고 인터서브젝티브 티어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현상으로서 사람의 관계는 다 관계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다 관계적이고 상호주관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입장에서 임상가로서 상대방과 만났을 때 인터서브젝티브한 리레이션이나 혹은 리레이셔널한 테라피틱 리레이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서브젝티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 내 서브젝티비티가 확실하지 않은데 인터서브젝티브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서브젝티브가 퀄리티가 의심스러우면 인터서브젝티브 리레이션 자체도 아주 질이 보장될 수 없는 질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상호주관적인 이론으로 가거나 관계적인 이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임상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닦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봐요. 그래서 관계 속에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내담자가 50% 책임이 있고 나도 50% 책임이니까 그게 내 책임은 다 아니니까 이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어떤 역동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떤
프로페셔널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민주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힘과 더 많은 것을 컨테인할 수 있는 것과 더 많은 것을 어웨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의 무의식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그 부분이 잘 되지 않는데 그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좀 책임을 덜 져도 될 것 같은 이런 피난처로 우리가 이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대화를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런저런 난사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았을 텐데 좀 나누시죠.